네, 안녕하세요. 조천호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튼 울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화면이 안 내려오네.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생각할 이 주제가 기후위기.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제목이 전환적 변화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저거는 이제 유엔에서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려고 하면 전환적 변화라고 하는, 원래는 대전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지 좀 맞는데, 대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고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모든 뭐 정치, 경제적인 이런 모든 거를 다 이걸 바꿔야지만이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봐서 전환적 변화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맨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우리 인류가 전혀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 증가시킬 경우에 2100년도가 되었을 때 지상의 온도가 저렇게 이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결과이고요. 이게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날씨하고 한번 기후하고를 한번 구별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미국이 그 북부 지방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그 위쪽에 있는 오데오가 막 꽝꽝 얼 정도로, 그게 원래 잘 얼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추웠는데, 아시는 바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기후 변화를 부정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 찬스에 한마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무슨 놈의 지구 온난화냐? 이런 거를 트위터로 이제 날렸어요. 날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주요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뭐라고 뽑았냐면, 야,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날씨하고 기후도 구별을 못하냐? 이런 헤드라인을 뽑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이라고 하면 날씨하고 기후는 좀 구별을 하고 좀 살아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 당시 북부지방은 굉장히 춥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위도가 더 높았던 북극지방 있잖아요. 그 당시 북극지방 영상 온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일정하게 따뜻하게 된다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다 더하기 빼기 해서 다 더하 이렇게 해놓고 놨더니 평균적으로 이제 더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항상 일정하게 어느 지역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먼저 날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을 하는, 뭐 맑고 흐리고 비가 오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날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라라고 하면 날씨가 30년 동안 평균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람으로 이제 따지면 날씨는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쁠 때, 슬플 때, 뭐 화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제 정상인데,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씨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더운 여름날 첫날은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런 날이면 뭐 좋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 계속되면 거기 이제 폭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거기 가뭄이 일어날 것이고, 2년, 3년 계속되면 거기는 사막이 돼버리겠죠.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첫날 가물다가 비가 내리면 단비가 내린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비라 할지라도 일주일 계속 내리면 다 습해지고 홍수나고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날씨가 지속이 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게 이제 정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이 날씨의 변동이 큰 온대 지방이 농업 생산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사는 이유가 날씨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열대나 저기 북쪽 가면 항상 날씨가 똑같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날씨는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기후는 또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이건 사람마다 성품은 다 틀리죠.
그건 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닌 거로다가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면은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 어느 날부터 그냥 사람마다 그냥 붙들고 너 내 말 좀 들어봐 그러고 말이 많아졌어. 거꾸로 굉장히 활달하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저 구석에 그냥 조용히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가. 이렇게 사람이 확 변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성품이 변화되는 거를 예전부터 우리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성품은 변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항상 일정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확 변해갖고 나타나면 옆에 사람들이 다 놀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거는 저건 지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 게 있고요. 지속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게 있는데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고 기후는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거를 사람으로 따지면 성품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게 지속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강이고요. 지금 파리의 센강을 보여줘요. 공간의 모습이 완전히 좀 틀리죠. 저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바로 강 옆에다 저렇게 건물이 저렇게 붙게 되면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카페도 만들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지나가는 배도 구경하고 차라리 저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휑하니 이런 고수부지 남자들 축구나 하기 좋은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기 옆에다가 건물을 못 올리는 이유가 토목공학이 sion찮아서 분명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제 30년 동안 평균이 된 서울의 강수량입니다. 1월부터 해갖고 12월 달이고요. 옆에는 파리의 강수량이고요. 파리는 보면 이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부터 뭐 7월까지 해서 항상 일정한 비가 내리죠. 그래서 항상 부슬부슬 내리기 때문에 바로 강 옆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지금 여름철 제일 많이 비가 올 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건물을 져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여기 높은 뚝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어차피 앞은 안 보이는 상황이 될 것이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하는데 굉장히 비용만 더 들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여유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두고 이 뒤에다가 문명을 이렇게 건설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먹는 것도 보게 되면 설날 음식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설날에 우리가 떡국을 먹지만 중부지방은 떡만둣국을 먹고요. 북부지방을 가게 되면은 거기는 만둣국을 먹어요. 그게 이제 기후에 따른 그 쌀 생산량이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벌써 또 먹거리도 그렇게 틀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건 전혀 의식하고 살지는 않지만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이런 사는 공간 자체가 다 기후에 이미 의존적인데 이 기후가 이게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이 다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홀로세 지난 한 10,000년 전, 12,000년 전부터 기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때 이야기고 최근 들어와서 인류가 이 지구 환경, 기후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류세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지구에 어떤 위험이 되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이러한 순서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홀로세하고 인류세입니다. 우리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한 거를 한 15만 년, 20만 년 전쯤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동굴에다가 짐승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물 뼈를 갈아갖고 그 바늘을 만들고 바늘귀 구멍을 뚫어서 옷을 꿰매입기 시작을 한 거가 한 3만 년, 4만 년 전으로 봐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인류는 문명 속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 구석기 시대를 보냅니다. 신석기도 아니고 구석기 시대를 대부분 다 살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과학의 결과입니다.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10만 년 전이에요. 이거는 그린란드에 있는 그린란드에서 이제 뽑아낸 지난 10만 년 동안의 이제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린란드는 이제 육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빙하가 한 2km 정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게 아니라요. 눈이
눈이 내려갖고 그게 얼어갖고 빙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내려서 얼었으니까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다 있겠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면 10만 년 전에 공기방울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공기방울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온실가스 농도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먼지의 농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지 농도를 알면 야, 바람이 얼마나 셌길래 이 그린란드까지 이런 먼지가 왔지 해서 바람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빙하에 그 물을 녹이게 되면 그 물에 있는 그 성분을 분석을 하면 바로 이게 온도로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온도예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굉장히 이제 이 온도의 변동폭이 빙하기 때는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앞서 먼지의 양 갖고 우리가 바람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걸 갖고 다 분석을 해보면 지금보다 재해성의 날씨가 한 10배 많았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해성의 날씨라고 하는 게 이제 태풍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태풍이 하나가 이렇게 쓸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뭐 벼세우기 하고 해서 그에 한번 추순을 하겠죠. 근데 만약 10번을 쓸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나달이 그 몇 개나 달려 있겠어요. 그런 데서는 농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재해성의 날씨가 10배 많았다라고 하는 건 농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열려 있는 거를 따먹는 거나 캐먹는 거나 이런 식의 수렵 채취를 하면서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 조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보내다가 2만 년 전부터 해갖고 이 천문학적인 조건이 좀 변해요. 그러면서 햇빛이 조금씩 세지면서 온도가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000년, 10,000년 전쯤이 되니까 기온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죠. 그래갖고 딱 저 때부터 해갖고 우리 인류가 이 계절에 따른 식량 생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한 그것이 우리가 또 믿을 수가 있게 되고 하면서 저기서 농업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했던 이 시기를 홀로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홀로세는 우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걸 탄생을 시켜왔고요. 지금 딱 요 12,000년 전 요 시점이 이쪽이 구석기, 바로 이쪽이 신석기를 딱 가르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저게 이제 10,000년, 1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한 7,000년 전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을 아직까지 문명이 탄생을 못해요. 지금 보면 수십 년 만에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게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그거를 문명을 탄생을 수천 년 동안 못했을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또 과학의 결과입니다. 자, 시간축은 위쪽하고 똑같이 맞춰놨어요. 여기 2만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수면 고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기 때는 이 바닷물이 이 얼음으로 다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지금보다 저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 있었냐면 120m 밑에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 2만 년 전에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서해, 남해가 다 그때는 육지였어요. 다 육지였고 지금 제주도에 가면 수만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유물이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제주도에 가셨던 분들이 배 타고 간 거는 아니고요. 걸어서 간 거예요. 다 육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제 앞에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빙하가 막 이제 녹기 시작을 했겠죠. 녹으면서 바닷물이 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12,000년 전에 온도가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이건 1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물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정오 때 가장 햇빛의 강도가 세죠. 12시경에. 그렇지만 기온은 한 오후 2, 3시경이 가장 높아요. 그 이유는 햇볕이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요. 햇볕은 일단 땅바닥을 데워요. 그 땅바닥이 따끈따끈해진 거를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웁니다. 그래서 2, 3시간 후에 기온이 가장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다가는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빛이 제일 세죠. 그런데 실제 기온은 8월 초가 돼야지 가장 높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이 다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해양이 따뜻해지면 그때 돼서 계절의 최고 온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 변화를 느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전 세계의 바다가 뜨뜻해져야 돼요. 그거는 한 20년 내지 한 4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폭염이 일어났다, 뭐 어떤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 이거는 지금 온실가스 농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20년, 40년 전에 온실가스 농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야, 온실가스가 문제가 많대, 그래갖고 오늘부터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래 한다 해도 앞으로 20년, 40년 동안 기온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저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렇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요소가 있다 해도 이 반응이 다 틀리죠. 가스 스토브를 탁 켰다고 해서 물이 100도로 순간에 끓지는 않잖아요. 다 지연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구에는 모든 이 지연되는 이런 시간들이 각각각이 다 틀린데, 빙하가 가장 반응이 느려요. 빙하는 표면부터 해서 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빙하기 때 빙하는 이 깊이가 한 10km 정도 되고요. 이 면적이 수천 킬로, 그럴 때 표면부터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는 그렇게 녹아 들어가는데 몇천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온도가 이제 안정이 됐지만은 계속적으로 물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7천 년 전이 딱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보았을 때 해안선이 7천 년 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훨씬 더 이 육지 면적이 넓었다가 계속 이제 빙하가 녹아서 7천 년 전에 완성이 되고요. 지금은 그 물만 있으면 우리가 비료를 써갖고 어디서나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자연적인 비료라고 하는 거는 강 상류에서 이제 퇴적층이 내려와서 강 하구에 쌓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강 하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살았겠죠. 거기가 농업 생산량이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뭘 하나 만들어 놔도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를 하다가 마침내 7천 년 전이 딱 돼서 저 때부터는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오니까 뭘 만들어 놔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데스강, 나일강, 인더스, 황하, 동시적으로다가 문명이 동시적으로 저렇게 탄생을 하는 이유가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강하구에서 이런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이 뒤로도 우리가 기후하고 이런 문명과의 그런 연관성이 굉장히 깊게 있는데요. 시간상 이제 쭉 넘어가 갖고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750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는 걸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이고요. 그래서 지금 점선으로 거는 건 1950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인구가 1950년도에는 25억 명이 지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78억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이후로다가 인구가 지금 3배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GDP는 지금 10배 이상으로 확장이 돼 있고, 비료 소비량이 증가를 했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대형 댐 매수, 물 사용량, 교통량, 통신량들이 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치솟게 되죠. 결국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팽창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순전히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뭔가 지구로부터 자원을 갖다 쓰고 에너지를 갖다 쓰고 아무튼 그다음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해갖고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여놨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사회 경제가 팽창을 하는 이 가운데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성층권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상온도가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그다음에 여기 새우 양식장에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요.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새우 양식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거리 중에 새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죠. 최근은 피자 한 판 시키면은 새우가 그냥 뺑 둘러싸갖고 이제 나올 정도로 새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흔하게 됐는데, 그게 그럼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우리가 저기 열대나 아열대 지방, 베트남, 태국 같은 데에서 그 해안 연안에 망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거기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 새우 양식장을 만들어요. 거기가 새우 양식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새우 양식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저런 열대, 아열대 지방의 해안 생태계를 얼만큼 파괴를 했는가에 그 지수로다가 지금 이 새우 양식장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안의 질소의 양이 증가를 하고 경작지 면적이 늘어나고 생물 다양성 파괴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경작지 면적이 1950년 이후로 별로 늘지가 않았죠. 우리나라만 1950년 이후로 논과 밭의 면적이 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상한 거죠. 여기 앞에서 인구가 25억에서 지금 78억, 3배 이상이 됐는데 지금 1950년대보다 물론 지금도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의 비율이 1950년대보다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럭저럭 인구가 3배가 됐지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나? 그거는 우리가 이 논과 밭의 면적은 늘지 않았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우리가 3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바로 녹색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질소 비료를 이제 집어넣어갖고 3배 이상의 생산량을 만들어내서 지금 78억 명이 그럭저럭 지금 먹고는 살고는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질소 비료를 갖다 부었는데 이 질소 비료를 농작물이 100%다 그냥 빨아들여 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 25%밖에 못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토양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와서 녹아갖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우리 이제 해안 연안까지 다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미 물 생태계는 질소가 다 과잉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조건만 맞으면 강에는 녹조가 생기고 바다에는 적조가 생겨버리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질소 과잉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질소가 지금 연안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도 지구 파괴의 하나의 중요한 지수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런 식으로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저 상태로다가 지속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하나의 연못에 그 연잎이 이렇게 이제 뭐 하루에 2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연잎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가 30일 만에 연잎이 거기를 다 채우는 연못이라고 가정합시다. 첫날 하나, 그 다음날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29일째는 절반만 딱 채우고 있겠죠. 그렇지만 30일째는 그 다음날 다 채워버려요. 기하급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형태는 다 그런 형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지금 기후위기, 지구 환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뭐 기술이 좋아져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야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가 지금 마지막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기후 쪽으로 넘어가서요. 산업혁명 이후로다가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이산화탄소를 사람들이 130개를 늘려놨어요. 130개면 100만 개 중에 130개라고 하면은 뭐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이게 열을 잡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100만 개 중에 130개밖에 되지는 않지만 제가 잡고 있는 열이 어느 정도냐?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갖다 딱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거의 40만 개가 이제 폭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에너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히로시마 원폭이 40만 개가 터졌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에너지의 93% 이상을 해양에서 다 흡수를 해줘요. 저 온실가스로 인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땅을 따뜻하게 하고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공기 중에는 2% 미만만 그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지금 폭염이 일어났니, 뭐 기후가 변화가 됐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 해양이 열을 갖다가 이렇게 쭉쭉 잘 빨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해양도 지금 열을 이렇게 받아주다 봤더니 얘도 뜨끈뜨끈해지면서 해양 순환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해양은 공기보다 열을 갖다가 1000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양이 한번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구에 자그마한 요런 모터보트는 바로 가까이 가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도 선착장에 이게 도착이 되죠. 그렇지만 거대한 유조선은 한 20km 밖에서부터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선착장에 안전하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거대한 것이 바로 선착장, 바로 앞에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기 관성력이 있으니까 그냥 육지 위로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냥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이 진짜 이게 변화가 되면 그건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고, 현재 해양의 변화가 결코 인간한테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다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79년 이후에 위성에서 관측된 그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상에서 한 11km 높이까지, 그러니까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전체 공기층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뜨뜻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대륙권 저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또 공기층이 있어요. 둘이 공기가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성층권에서는 이렇게 보면 옛날에 올라오던 열이 아래쪽에서 온실가스가 열을 다 잡아버렸잖아요. 대륙권에서. 그러니까 열이 안 올라오죠. 성층권에서 보면 저 11km 저 위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냉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서 온난화이고요. 저 위에 올라가 10km 저 위쪽에 올라가면 냉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온실가스의 효과 때문에 이런 냉각이 일어나고, 지금 기상청에서 1950년대 이후로다가 이 풍선을 띄워서 이제 상층 관측을 하는데 그게 한 20km 내지 한 30km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것도 분석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 상공에서도 저 10km 저 위쪽에서는 냉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성층권의 냉각도 온실 효과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구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또 온도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온도는 아까는 그린란드의 이제 온도라고 했는데 이건 지구 평균 온도예요. 그래서 여기 2만 년 전이고 여기 지금 현재이고요. 현재이고, 그래서 지금 2만 년 전이니까 이때는 빙하기였죠. 빙하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대인 간빙기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 온도 차가 지구 평균 온도는 4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기하고 간빙기의 지구 평균 온도는 4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인간은 지난 100년 동안에 1도를 변화를 시켰어요. 근데 100년이라고 하는 게 2만 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축에서는 순간처럼 보이죠. 그래서 100년 동안 1도를 변화시켰고, 또 하나는 이때 이게 4도가 가는 동안이 약 한 10,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저게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 약 10,000년 동안 4도가 변했고 사람은 100년 동안 1도를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변화시키고 있는 속도가 자연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온도보다 약 한 25배나 지금 빠르게 온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저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고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건 죽음이 그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속도를 갖다가 약한 이런 생태계들이 쫓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뭐 고산 식물이나 양서류나 이런 데서 생물 다양성이 그 생물들이 막 죽어 멸종이 되는 이유들이 이 속도를 지금 못 쫓아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1도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거는 위험으로 보게 되면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시적으로다가 뭐 기후변화를 느끼면서 살지는 않죠. 우리가 뭐 폭염이 왔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 0.5도가 더 더해져 갖고 1.5도가 돼 버리면 이때는 항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다가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0.5도가 더 더해져 갖고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 1도가 상승됐으니까 지금보다 1도 더 높아지게 되면 지구가 탄성력을 잃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심의 앞에 있는 그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안 돌아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2도를 넘게 되면 이게 다시는 지구는 회복력을 상실을 하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 기후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에 진입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도, 1.5도, 2도 이런 것들이 뭐 별거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치 우리 그 체온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정상 온도보다 한 1도 정도가 높으면 좀 생활하기가 어렵죠. 머리가 띵하고. 그다음에 1.5도가 높으면 어딘가 가서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3, 4도 이상 이게 높아지게 되면 그거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체온하고 지구 평균 온도 이 상승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의문은 들어요. 지금 하루에 지금 가을철에 보게 되면 한 20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녘하고 지금 대낮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추운 지방 가서 살면 뭐 거기 괜찮고 더운 지방 가서 있으면 또 거기 괜찮고 뭐 기후 뭐 이렇게 뭐 변화돼도 우리가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북반구에 그 백엽산 관측소가 있잖아요. 그 관측소 한 군데 자료가 아니라 대표적인 모든 자료를 다 모은 겁니다. 모아갖고 여름철 평균 기온이에요. 여름철 평균 기온인데 그래서 1980년 이전에 우리가 평균값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평년보다 온도가 높거나 평년보다 온도가 낮으면 적게 발생을 해서 이런 종 모양의 이런 분포도를 갖습니다. 이거를 여기를 빗금을 쳐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다시 2005년 이후를 그려놨어요. 보니까 여기 중앙값이 이제 평균값인데 지금 1980년 이전보다 2005년 이후에 지금 여름철 온도가 한 0.7도 정도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종의 모양이 2005년 이후에 옆으로 좀 이렇게 퍼지죠. 이거는 우리가 진자 운동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충격을 주면은 이게 진폭이 이게 커지잖아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 막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기 입장에서는 충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되면 이 기후 자체, 온도라든가 이런 게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갖게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온도는 0.7도밖에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0.7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우리가 80년 이전에는 평년보다 3.3도 이상인 경우가 0.1%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14.5%까지 증가를 합니다. 배수로 따지면 145배가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폭염이라고 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매년 일어나죠. 그 다음에 몇 년 전만 해도 폭염은 뭐 2, 3일 하다가 끝나는 건데 최근 들어서 뭐 일주일, 2주일 막 이런 식으로 폭염이 늘어나요. 평균 온도는 얼마 늘지가 않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증폭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나타내면 지금 온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이제 높은 쪽에서 이제 두툼해지죠. 옛날에 0.1%밖에 발생을 안 했던 게 10%만 발생을 한데도 1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다 피해는 여기서 일어나죠. 영향은 이쪽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곱하게 되면 위험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증폭적으로다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다시 한번 나타내면 지구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자연적인 변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극단의 부분이 요만큼씩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 다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자료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2100년까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00년도까지는 자연적인 이러한 변동성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게 되게 되면 원래 요 끝단에 있는 요 부분에서 주로 이제 피해가 다 일어나는데 2000 지금 한 30년, 40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항시적으로다가 폭염에 시달려 버리는 저 상태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끝단에 지금 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뭐 항시 지금 우리가 요 기후에서 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항상 이 극단의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되는 이거는 우리가 8.5라고 하는 거는 온실가스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서는 2030년대부터는 거의 항시적으로 다 여름철에 폭염으로다가 시달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시카고 폭염인데 1995년도에 이제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날짜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기온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그 당시 95년도의 기온인데 그 당시 35도를 한 5일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35도 이상이 한 5일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사망자가 한 700명이 나옵니다. 시카고가 우리보다도 위도가 더 높은 지역이죠. 저렇게 이제 선선한 지역에 저렇게 35도가 넘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저런 35도 넘는 게 저기 뭐 뉴멕시코나 아리조나나 뭐 텍사스 같은 데는 매일같이 넘는 온도예요. 그런 데서는 35도를 넘어도 전혀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이미 체질적으로 거기에 적응도 돼 있고 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선선한 데서 갑자기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시청이 조사가 들어갔죠. 누가 왜 저게 저렇게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랬더니 가난한 노인분들이 주로 다 사망을 해요. 저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폭염이 일어나게 되면 사망자들이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가난한 노인분들에서 그렇게 이제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현상을 하나 찾아내는데 똑같은 마을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가난한 마을이고 그다음에 둘 다 노인 비율도 거의 같아요. 근데 한쪽 마을에서 사망자가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조사가 더욱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무엇이 그러면 사망률을 갈랐냐면 그 범죄율이 사망률을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마을은 노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이러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안 돼요. 지역 공동체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 가난한 노인분들이 쪽방 같은 데서 고립된 상태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마을은 범죄율이 낮은 거기는 노인도 많았고 가난한 마을이긴 했지만 노인분들이 다 밖에 나와서 주로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역 네트워크가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뜨거워지니까 야 우리 시청에서 마련해놓은 뭐 돌봄센터 저런 데로 가면 된대.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다 글로 간 거예요. 가다가 어느 집 할머니는 저 쪽방에서 고생을 할 텐데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이 가고 해서 거의 이쪽은 사망자가 나오지를 않았죠. 그거를 이때 찾아내게 됩니다. 다시 4년 후에 시카고 폭염이 또 일어나요. 요건 파란색이에요. 또 35도를 또 몇 주씩 이렇게 다 넘었습니다. 이때는 사망자가 110명까지 줄어들어요. 이 이유는 시카고 시청이 그 전에 95년도에 조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 공무원들을 저 범죄율이 높은 그 마을에다가 다 투입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립된 그 쪽방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다 모시고 나와갖고 사망률을 갖다 이렇게 떨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재난은 우연적이고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 돌봄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거로다가 시카고 폭염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신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와 그 기사를 그냥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미국은 육해공군사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안경비사관학교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거기 2015년도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졸업 연설을 이제 합니다. 졸업 연설 내용이 기후변화를 잘 대응을 하는 게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한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때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리아 내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2015년도 이야기인데 2010년도로 가야 돼요. 2010년도에 이 제트 기류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제트 기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날씨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 약해졌냐면 여기 파키스탄 있는 데서는 저기압이 있어서 계속 비가 한 달 동안 내렸고요. 요 뒤편은 러시아 쪽인데 고기압이 있어갖고 계속 폭염 현상이 한 달 동안 계속됐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러시아에서는 폭염 사망자가 이렇게 5만 5천 명이나 나오고 파키스탄에서는 2천 명, 이재민은 1,000만 명 단위가 나옵니다. 아까 맨 앞에서 날씨가 똑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계속 일어났던 파키스탄, 그다음에 폭염이 계속 일어났던 러시아에 이제 이런 사망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2010년도에 이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게 돼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러시아의 밀 생산 지역입니다. 밀 생산 지역에 이제 폭염이 한 달 동안 계속 들었으니까 당연히 가뭄이 일어나 버렸겠죠. 가뭄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러시아가 밀을 수출을 갖다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1%만 모자라게 생산을 하면 폭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1% 과잉 생산을 하면 폭락을 해버리는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거는 투기 자본들이 달려들기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세계적으로다가 이 투기 자본들이 농산물에 대한 투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유엔의 식량 기구에서 매달 그 가격을 갖다가 이제 산출을 하는데 보게 되면 2006년도 이런 때 보게 되면 몇 달 사이에 가격이 2배가 확 올라가요. 농산물 가격이. 그랬다 툭 떨어졌다가 당연히 2010년도에도 러시아가 미리 저게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한 60% 정도가 쫙 올라가요. 이렇게 가격이 쫙 올라갈 때 여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가난한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입에 쓰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2배가 돼? 60%가 올라가?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결국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폭동이 일어나는 시점 그리고 그 나라들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2010년에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저기 튀니지부터 해서 리비아,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 국가들이 다 폭동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다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제 시리아까지 이렇게 폭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시리아는 2005년도부터 그 가뭄이 좀 들어있던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이제 60%가 이제 올라가 버리는 저 상황이 돼 버리니까 결국 시리아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알다시피 이제 IS라고 하는 굉장히 극렬 분자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나라 안에서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옆에서 포탄은 떨어지고 막 총알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난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난민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유럽 쪽을 또 다 향해 가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피부색도 틀려, 종교도 틀려, 말도 틀린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넘어와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 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그래도 유럽 연합은 야, 저 시리아 저 친구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받아주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은 저 난민 우리 못 받아 해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게 난민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그리고 출발점은 그것 때문에 시작도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폭염, 가뭄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전 세계 이 난민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다가 남아있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제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굉장히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요거보다는 좀 작은 현상이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그 요약을 하는 하나의 이제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12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 주기로다가
빙하기를 갔다가 간빙기 갔다가 빙하기 갔다가 간빙기 갔다가 굉장히 일정한 틀에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 왔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홀로세라고 하는 한 10,000년, 12,000년 전부터 굉장히 안정한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문명 그래서 지난 한 10,000년이면 한 500세대, 세대로 따지면 한 500세대를 거쳤습니다. 근데 그 500세대 동안 거치면서 이 땅에다가 만든 문명보다 지난 한 50년, 한 두 세대 만에 두 세대가 변화시킨 게 더 커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근육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 화석 연료를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 지구를 갖다 다 그렇게 변화를 시켜놨는데 문제는 그 화석 연료를 쓰다 보니 공기 중에 온실가스, 미세먼지, 뭐 온갖 쓰레기를 이제 갖다 부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홀로세의 이 안정성에서 이제 벗어나갖고 다른 계곡으로 지금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만약 여기서 계속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 찜통의 계곡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여기 빠지면 인류는 스스로 다시는 이 안정, 지금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이 기후에 다시는 스스로는 못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북극 쪽을 가게 되면 거기는 바다로 돼 있죠. 그 북극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얼음, 빙하가 이제 꽝꽝 이렇게 얼어 있는데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빙하니까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빙하가 이렇게 녹아요. 녹기 시작을 하면 시커먼 바다가 이제 드러나죠.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 이제 흡수가 돼 버리겠죠. 그러면 그거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증가시키지 않았다 해도 열이 햇빛이 들어와서 흡수가 돼 버렸으니까 열이 올라가요. 열이 올라갔으니까 빙하를 더 녹일 거고 더 녹였으니까 더 많은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서 더 많은 햇빛을 받아들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대먹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증폭을 하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극 그 시베리아라든가 카나다 이런 데는 항상 그렇게 눈이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짧지만 풀이 확 자라서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거기는 바로 겨울이 돼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그렇게 꽝꽝 언 상태를 우리가 동토지대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풀이 다 이제 꽝꽝 얼어서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얼려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탄소의 덩어리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남쪽 끝부터 이제 온난화가 돼서 녹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녹으면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그건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와요. 그거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28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게 나왔으니까 온도를 높일 거고 온도가 높았으니까 더 많이 녹일 거고 더 많이 녹였으니까 더 많은 메탄이 나올 거고 그것도 대먹임이 마구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온도가 이제 증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난 5억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때는 우리 사람이 살지를 않았지만 지구가 대멸종이 됐잖아요. 지구 안에는 생명을 멸절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지뢰가 다 터지도록 방아쇠를 그냥 땡겨 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거의 다 지금 땡겨 놓은 그런 상황까지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한번 빠져버리고 나면 이때부터 우리가 뭐 차를 안 몰래 공장은 하나도 안 돌리려 온실가스는 이제부터 배출 제로 아무쪼록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지구 스스로가 증폭을 하면서 이건 파멸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생명을 갖다 다 멸절시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일로 들어가는 바로 길목이 그 파리기후 협약이 되었던 2도 이상 상승을 한다. 탄성력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진입하는 바로 그 온도가 그 지구 평균 온도 2도 상승이고요. 그 전에 1.5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도가 상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도 선에서 우리가 막아갖고 지구를 좀 안전한 상황으로 갖다 놓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좋은 기후로 가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기후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기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최대의 그러한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뭐 이런 빙하가 녹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동토지대가 뭐 녹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로 들어가는 요소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이런 제트기류 같은 거는 약해지게 되게 되면 똑같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그렇게 파괴적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여름철 몬순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시아에는 35억 명 인구 밀도가 가장 높죠. 그런데 저 아시아 몬순 여름철에 저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국, 일본, 우리까지, 우리 쪽에서는 이제 장마라고 부르는 여름철에 쫙 내리는 그 비를 갖고 농업 생산을 해서 지금 다 먹고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10% 20% 변화 일어나는 거는 이 기후 변화 속에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3억 명 정도가 뭐 기근에 시달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건 파국적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이런 위험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게 넘어가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까지는 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어린 시절에 컵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채워놓고 가득 채워놓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컵 높이보다 물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는데 똑같은 그 전하고 똑같은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 컵 높이보다 올라갔던 그 물이 확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는 전혀 변화를 잘 못 느끼다가 넘어버리면은 완전히 파국으로 접어드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이렇게 지금 지구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그냥 대표적인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지난 9월 달에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논문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1.5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0.5도가 더 높아진 경우, 그 다음에 2도가 높아진, 지금보다 1도가 높아진 경우, 지금보다 2도가 높아진 경우인데, 그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식량 생산에 이 변화가 일어나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 즉 결국 기아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여기다 35가 곱하기 100만을 곱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보다 0.5도가 더 더해지게 되면, 더 높아지면 3,5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0.5도가 더 더해지면 요 비례적인 게 아니라 10배가 돼버리죠. 3억 6,2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고요. 3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18억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린다. 지금 기아에 지금 3억 단위, 이거 지금 이거 3,500만 이 정도만 된다 해도 저거는 거의 아까 식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막 폭동들이 마구 일어나잖아요. 지금 뭐 3억 단위 저 정도가 기아에 시달린다라고 하면 거의 저건 전쟁 상태에 들어갈 거다라고 거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2도 지금 올라가고 1.5도 지금 작년에 IPCC 그 기후 협의를 인천에서 그 기후 과학 유엔에 있는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때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1.5도를 지금 상태로 놔두면 전혀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제한을 안 하고 놔두면 2040년에 돌파를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들이 우리 뭐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살아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0.5도가 이렇게 만만한 온도가 아니라 이렇게 10배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증폭적인 이러한 상황으로 파국적 상황에 지금 이러한 온도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가로축은 기온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온에 따라서 1인당 GDP의 이제 변화율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13도인 경우가 가장 경제 성장에 좋은 거예요. 경제 성장의 최적점이에요. 그러니까 13, 그 어떤 나라의 그 기후, 평균 기온이 13도보다 너무 높아도, 기온이 높아도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에어컨도 많이 켜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추워도 일을 하기가 어렵고, 딱 13도가 최적점인데, 그런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13.1도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기후적으로다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최적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도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 온난화로 별로 손해도 그다음에 이익도 보지를 않은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꺾이는 경제 성장도 꺾이는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이익들을 봐요. 선선하기 때문에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많은 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이 아열대나 열대에 있는 나라들은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 성장이 다 이게 꺾이는 구조로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온난화로 인해서 이익을 본 나라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피해를 본 나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이 저기 뭐야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냐 온실가스를 배출했냐 지금 이익을 본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지금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세상이 굉장히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 과학의 결과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 세계 상위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50%를 배출하고 하위 50%가 지금 10%밖에 지금 배출을 안 하고 있는데 총균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쓴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 사람이 이제 문명의 붕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많은 문명이 있었지만 다 붕괴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 문명이 붕괴될 때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연의 파괴,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 두 번째가 불평등이에요. 여기서 왜 불평등이 나오냐면 이러한 상위 계층들은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항상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그 심각하게 파괴되는 이 상태를 가는 것도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에 그 식량이 절단이 나는 그때까지 가서야 그냥 문명이 붕괴되고 그냥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그런 파괴와 어떤 그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불평등의 그 구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위층이 법도 만들고 이런 걸 잘 지도를 해갖고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걸 줄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명이 붕괴되더라. 근데 오늘날의 문명의 붕괴는 하나의 단일 문명이 붕괴가 되는 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이 한꺼번에 이건 붕괴가 된다 해서 전혀 이게 규모 자체는 과거의 문명 붕괴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 속성 자체는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회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팽창이 되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고 그래서 기후가 변화가 되었고 우리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근본 그 원인이 되는 이 배출량을 저감, 뭐 감축, 뭐 완화, 뭐 이러한 거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줄여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어차피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변했고 또 앞으로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할 때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 갖고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막 없어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방글라데시는 워낙 저지대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토에 막 바닷물이 막 들어와요. 바닷물에 한번 농토 들어오면 다시는 못 쓰게 되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진짜 뭐 이산화탄소 배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들인데 피해는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같은 거 이런 자연재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함께 사는 사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잘해갖고 막아주느냐에 이러한 측면을 좀 봐야 될 게 있고요. 저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미세먼지로다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게 건강이라고 하는 그 피해를 주죠. 근데 온실가스로 인한 이 기온 상승이 그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그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하고 비슷해요. 그냥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가 온난화가 됐다? 이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해성의 날씨들, 뭐 폭염이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물이 부족하고 뭐 식량이 부족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확산이 돼. 뭐 우리 이 지구와 관련된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거에 얘는 다 적용이 되는 그래서 굉장한 그 광범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5일 이상 가지를 않아요. 햇빛하고 다 반응을 해서 스스로 다 붕괴가 되는데 온실가스 중에서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하나만 해도 배출이 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 세대는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뭐 여행도 갔고 좋은 옷도 입었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지금 우리 세대가 배출한 그 이 이산화탄소는 이거는 뭐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적된 상태로 다음 세대에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다음 세대는 아무런 편익은 없이 피해만 그다음에 그 뒤처리를 다 해야 되는 이건 그래서 세대 간에 굉장히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적응과 관련된 예입니다. 여기가 서기 1년이고 여기가 서기 2000년이고요. 북반구의 대표적인 북반구의 온도 변화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5세기경에 소빙하기라는 게 있었고요. 좀 추웠어요. 이때 좀 추웠고 서기 천년경에는 좀 따뜻했던 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따뜻하고 요 추웠던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D 900년, 서기 900년에 여기 고동색으로 칠한 거는 노르웨이 사람들이에요. 저 때 좀 따뜻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사람, 노르웨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아이슬란드를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 1100년에는 보면은 그 그린란드 연안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죠. 그린란드라는 말이 저 때 만들어져요. 녹색 땅이다라고 하는 말이. 저 때는 연안에 풀이 자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희 가서 목축을 하면 되겠다 해갖고 요 그린란드 들어가서 이제 살았는데 AD 1500년 그러니까 소빙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을 때는 고동색이었던 노르웨이 사람들은 싹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이 북미 대륙에서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이 다 넘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소빙하기 때 저 에스키모 사람들이 훨씬 더 번성을 하죠. 저 사람들은 보니까 소빙하기 때 저 그린란드가 살만해요. 막 물속에 보니까 바닷속에 보니까 물개가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아먹고 그것으로다가 가죽 옷을 입고 그다음에 물개 가죽으로 배도 만듭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서 고래도 잡아다가 고래 기름 떼고 해갖고 오히려 번성을 했는데 이 노르웨이는 싹 사라지는 500년 전이라 해도 노르웨이의 그 문명이 이 에스키모의 문명보다는 월등히 우수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유럽의 그 관습 문명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저 추위 속에서 그 우수한 유럽의 문명이 생존에는 아무짝에 소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풀도 안 자라는데 무슨 뭐 목축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치마를 계속 입었다라 유럽의 뭐 기본이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거니까 그 추위에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됐고 그다음에 모직옷을 입는데 그거는 또 그렇게 방한복도 되지도 않았고 결국 유럽의 문명을 유지를 하다가 관습을 유지하다가 완전 소멸을 해버리는 그래서 저 우리가 그린란드에서 저 바이킹 노르웨이 사람들의 그 소멸은 우리가 이 적응을 해야 되는 여기 때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결코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에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이제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흘러갔고 저 이제 남극점에다가 어떤 나라가 먼저 자기네 나라 국기를 꼽는가 이 시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남자들은 왜 저런 시합에 저렇게 진지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저 당시 심각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북극점이 미국 국기가 꼽혀졌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진짜 저기다가 영국 국기를 꽂고 싶어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노르웨이는 아문젠이 갔고 영국은 해군 장교였던 스캇이 갔습니다. 근데 이쪽이 먼저 도착을 하죠. 노르웨이가 먼저 도착을 하고 여기는 대원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옷 입은 거를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은 500년 전에 그린란드 들어갔다 완전히 소멸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극을 가기 전에 그린란드를 들어가서 에스키모 그 사람들이 사는 생존법을 그대로 배워요. 자기 조상들은 그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소멸을 했지만 그대로 배워서 뭐 이렇게 물개 가지고 옷을 입고 개썰매를 타고 갑니다. 남극점을. 그리고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영국은 이쪽은 돌아오는 길에 완전히 한 달 후에 이제 도착은 하기는 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아무튼 그 배고픔과 아무튼 추위에 다 얼어서 아무튼 굶어서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될 때 1910년대니까 영국으로 봐서는 가장 좋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은 모든 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한 말이 몽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 말을 1910년대에 다 구해다 줍니다. 그 다음에 모타가 달린 썰매를 구해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방직 기술로다가는 가장 촘촘히 짠 그런 이제 모직 옷을 다 입혀갖고 보내놨어요. 그런데 남극에 가자마자 이 세상에 아무리 튼튼한 몽골 말이라 해도 다 얼어 죽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모타 달린 썰매 다 얼어 터져버렸고요. 식량 공급망이 다 이제 붕괴가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직 옷도 그 당시 최고급 그 모직 옷을 다 입혀놨지만 이게 안에서 땀이 난 다음에 그냥 안에서 그냥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한복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겨우겨우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그렇게 이제 전멸을 하는데,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영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오는 길에 일지를 이제 쭉 쓰는데, 일지에 보면 자기 몸이 이제 안 좋잖아요.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추위에 그렇게 떨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있어봤자 자기 식량이나 축낼 것 같으니까 캠프를 떠나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떠나면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희생이죠.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남아요. 이 사람들도 결국 이제 굶어서 얼어 죽는데, 마지막 일지에 써놓은 말이 신이여 나의 가족을 돌보소서, 이 문장으로 끝나요. 그 일지가. 그래서 굶어서 얼어 죽으면서도 자기 이제 조국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생각했다. 그래서 목표는 참 시원찮게 달성을 했지만 돌아오는 그 길이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영웅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 가면 이제 극지 연구소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스캇 연구소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당시에 영국이 문명의 총알을 다 모아줬어요. 그런데 저 극지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그 문명, 지금까지 최고로 성공적이었던 것이 아무런 생존에 보장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 생존을 갖다가 그 끝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가장 맞는 그 상태로 가야지 과거의 성공에 집착을 하다가는 파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감과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월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연구소예요. 거기서 우리나라 자료를 갖다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CO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회색 빛깔로 나타내고 있는 거는 GDP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할수록 똑같이 소득 수준이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증가율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갔다가 98년도 IMF 얻어맞을 때 우리 소득 수준이 떨어질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같이 이렇게 똑 떨어져요. 자, 여기서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 사냐의 이 문제가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장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전 국민이 지금 그걸 다 부둥켜 안고 지금 다 살아가는 사회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CO2를 많이 배출하더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걸려서 기후위기 대응이,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몇십 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CO2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화학식으로 돼 있죠. 이산화탄소가.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 배출량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출이 많이 되고 인구당 서비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배출이 되고 서비스당 에너지, 이거는 이제 산업의 구조를 말하는데 영국처럼 금융업 갖고 먹고 사는 친구들은 별로 CO2를 배출 안 해도 되죠. 그런 데는. 그렇지만 우리처럼 중화학공업, 막 철강 공장, 화학 공장, 이건 뭐 CO2 배출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CO2를 얼마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확확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당 CO2, 이거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건 이제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 떨어지고 서비스 떨어지고 에너지 떨어지면 CO2만 딱 남죠. 자, 우리가 CO2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보이지만 인구,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경제적인 거, 산업의 구조, 에너지의 구조, 우리가 CO2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로 다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2100년까지 기후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럼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때야 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농도에다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경제학자들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인지 경제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될 것인지 이런 거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CO2의 양이 그거에 따라서 이런 인구라든가 이런 소득 수준 이런 거가 다 여기서 계산이 돼서 CO2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기후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저감을 하지 않는 사회, 그래 CO2를 전혀 줄이지 않는 사회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전혀 적응을 하지 않는 기후변화에 그 영향이 있지만 거기에 적응을 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1번이면은 저감도 열심히 하고 기후변화 적응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CO2의 양이 결정이 돼서 나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5번과 같은 사회는 적응은 열심히 해요. 기후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뭐 뚝뚝 잘 쌓고 뭐 저수지도 잘 만들고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전혀 이산화탄소를 줄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속적인 발전을 하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지구가 파괴되는 거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고 이런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건 1970년에서 2010년까지 해수면 고도가 10cm가 올라왔어요. 물이. 그러니까 빙하도 높고 해양이 뜨끈뜨끈해졌으니까 부피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두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해수면이 10cm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유엔에서 1990년도부터 미래를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나 6년마다 이제 한 번씩 다시 갱신을 하는데 첫 번째 예측을 했던 게 1990년도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아까 파리 그 평균 온도 2도 이상, 그러니까 2도를 넘지 않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었을 때 이렇게 해수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요 맨 위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전혀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고 오직 개발만을 최우선으로 해서 성장만을 우선으로 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1990년도 예측을 했으니까 관측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칼라로 된 게 다 관측값입니다. 90년도에 가장 최악의 상태를 향해서 지금 관측값들이 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온실가스를 전혀 줄이지 않는 최악의 상태로 모든 기후는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5년이나 6년마다 한 번씩 다 갱신을 하면서 다시 계산을 하는데 갱신을 한다 해도 가장 극단적인 이러한 상황을 따라갔고 지금 지구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미래에 가장 극단적인 거를 예측을 하는데
그 가장 극단적인 예측을 따라서 관측값도 그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1.5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1.5도를 지금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2010년도에 발생했던 것을 2030년도에 2010년에 발생했던 거에 한 45%만 발생을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그러려고 하면 확률 66%로다가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앞으로 4,200억 톤만을 우리가 지금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우리가 420억 톤을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10년 후면은 끝장이 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와서 1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하는 것이 지금 추세로 그냥 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4,200억 톤을 모두 다 배출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냥 1.5도를 넘는 거는 이제 기다리게 되면 1.5도를 바로 이제 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80년도부터 해서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을 계속 이렇게 증가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18년. 그런데 2000년도 요때에는 처음으로다가 이제 유엔의 그 기후 과학자들, 그 전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는 전 세계적인 기후 과학자들이 이거는 위기로 확실하게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게 2000년도 그 당시에 그건데,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줄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때부터 줄였으면은 요런 식으로다가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여 갖고 나왔으면 되는 건데, 그럼 매년 4%씩 우리가 저감을 하면 되었던 건데 전혀 줄이지를 않고 여기까지 오히려 증가를 지금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줄여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매년 18%씩 지금 줄여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1998년도 IMF 때 15%가 줄었습니다. 한 해 소득 수준이 뚝 떨어지면서. 그때 뭐 금모으기하고 뭐 거의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시 상태에 준하는 그 상태가 돼야지만 1.5도를 막을 수 있다. 우리 IMF 때 거의 전시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이 전시 상황을 전 세계가 그것도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을 해야지만이 1.5도는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전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고, 여기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지를 않는다면 그냥 1.5도를 넘고 2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극단적인 그 상황으로 점차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거의 마지막까지 지금 몰려 있는 상황까지 인류가 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웨덴의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를 비롯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막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데모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그 이유가 되는 그 결과입니다. 이거는 출생 연도에 따라 갖고서 배출을 할 수 있는 그 온실가스 양이에요.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건 1.5도로 막는 경우고 빨간색은 2도로 막는 경우예요. 1950년생이나 뭐 60년생이나 이런 사람들, 뭐 제 또래들은 이미 다 살면서 다 배출했잖아요. 앞으로 얼마 안 산다 해도 뭐 요만큼만 배출하면 되는데 이미 이만큼 다 배출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그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 세대들이 1.5도로 막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배출을 못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지만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1.5도 막는 준비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30년, 40년에는 이 비극이 온다라는 걸, 위기가 온다는 걸 빤히 보면서인데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하나도 취해주지 않는다. 지금 이게 합격할 때냐? 당장 법을 갖다가 조치를 취하라고 그런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절벽 그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 도로를 달릴 때 그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넘어서면 완전히 죽음이죠. 그거는 우리가 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이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으면 만약 가드레일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를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죠. 굉장히 겁이 나가고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그 도로를 이제 달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를 한번 과학에서 만들어 보자 해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런 것들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을 9가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 범위 안에 있게 되면 과학에서는 항상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량적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로 다 녹색 범위 안에 있으면 안전이고 노란색이면 불확실, 빨간색이면은 위험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로 돼 있는 거는 아직까지 계산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이고요. 이건 지금 계산 중이에요. 그 첫 번째로 기후 변화를 보게 되면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2도를 넘게 되면 완전히 그건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탄속력을 잇는 그래서 지금 불확실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감소 같은 경우 멸종률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멸종률이 1년에 한 100만 종당 0.1 내지 1종 정도가 원래 사라져요. 근데 지금 현재 100만 종당 100종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배 내지 1000배 정도 지금 빠르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5번의 대멸종 사건 때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대멸종이 된 그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멸종이 돼갖고 그렇게 다 없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100만 종당 100종 정도라고 하면 이미 대멸종, 6번째 대멸종의 진입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대멸종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최상위종은 지금 현재 화석으로다가는 있어도 살아서 남아있는 거는 하나도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상위종은 모든 이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데 이 하부 구조가 다 무너지게 되게 되면 최상위종은 이거는 단 하나도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래서 6번의 대멸종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을 하는 거는 바로 지금 인간이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질소라고 하는 거는 뭐 질소 비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해서 지금 뿌리옥 박테리아로 질소 자연에서 고정시키는 거에 약 3.5배를 갖다가 사람이 지금 배출을 해서 모든 물 생태계가 지금 질소가 과잉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생물 다양성은 아까 그 기후 변화, 그 온도 그 기온의 변화 속도가 한 25배 빠른 자연보다 그런 걸 못 쫓아와서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데 온데 다 산불을 저지르면 그것도 생명 다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녹조, 적조, 해양 산성화, 뭐 화학 오염 이런 것들로다가 다 이런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하나하나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도미노적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녹색 범위에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 그러니까 우리가 2도 이상으로다가 상승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국제적으로 했죠. 그 해에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라고 하는데 이것도 2015년에 국제 협약이 같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잘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 SDG라고 하는 거,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도 잘 돼야지 이 기후 이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17가지의 환경적인 이러한 요인들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를 잘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러한 체계가 좋아져야지 기후 위기도 잘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또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도 13번이 기후 위기 대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기후 위기도 잘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17가지의 요소를 갖다가 위계 체계로다가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제 맨 위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장을 최우선순위로 잡았죠. 그래서 사회는 경제 성장을 위한 이런 어떤 그
그러한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사회 체계를 잡았고 우리가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착취의 대상이죠. 경제 성장을 위한. 그래서 뭐 에너지, 자원, 뭐 식량 이거는 그 지구라고 하는 거는 착취의 대상이지 이건 뭐 보존이고 뭐고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문명이 이제 파멸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는 앞으로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말했던 지구 위험 한계 안에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순위였는데 경제 성장은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 떨궈야 되고 지금까지 착취의 대상이었던 이 지구 자체 이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로만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발표를 했었는데 그쪽 그룹에서 이제 매년 그런 이제 자료를 갖다가 다시 발표를 해요. 그 작년에 46번째 나왔던 그 결과 마지막에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9가지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쪽으로 갈수록 지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 이건 사회적 가치죠. 이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17가지의 가치가 이쪽으로 갈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본 거예요. 1980년도에는 지구가 굉장히 안전한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안전한 곳에 있었고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는 매우 떨어진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2015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사회적 가치가 경제 성장도 하고 그러면서 뭐 양성 평등도 되고 뭐 이러면서 사회적 가치가 요만큼 좋아졌어요. 근데 그만큼 지구는 위험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이 2015년도부터 우리가 10년 동안 이제 정책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갖고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과 같이 경제 성장을 하는 이러한 체계에서는 이렇게 사회가 좋아지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지구는 계속 위험으로 들어가고요. 지금보다 경제 성장을 더욱더 빠르게 하면 사회는 빨리 좋아지는 듯하지만 더욱더 빨리 지구는 위험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구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사회도 좋은 사회가 되려고 하면 대전환이라고 하는 저건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 위기라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인간의 삶, 사회, 경제 이 자체를 다 뒤집어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체계를 해야지만 이제 이건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때 들어갔던 이렇게 성공적으로다가 지구도 안전하고 사회도 좋아지는 때 썼던 5가지의 대표적인 정책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를 데이터로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일단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급격히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78억 명의 인구가 2050년에는 100억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100억 명은 매겨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농업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째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너무나 기아에 시달리는 이러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실제로 우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가 가장 짧은 시간에 그 기아로부터 이렇게 벗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60년대 짧은 시간 안에 그 기아를 벗어났던 그런 경제 성장 정책을 갖다가 그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4번째로다가는 부유한 사람의 10%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체계 자체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잖아요. 지구가 박살나는 그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지금 한국 사회도 지금 상위 10%가 66%를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상위 20%가 전체 에너지와 자원의 80%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상위 10%가 전체 에너지의 50%를 지금 온실가스 50%를 배출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전체 상위 10%가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 평균 수준으로만 온실가스를 줄여도 그 자리에서 35%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온실가스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위층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다가는 지금 78억의 인구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사람의 인구 자체가 좀 줄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각 개인이 그러면 하는 경우에 무엇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줄어들까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표예요. 물론 이게 한국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제 서양 사람 기준이기는 한데요. 맨 앞에 사람이 없으면 가장 이산화탄소 이게 많이 이게 되죠. 좀 살벌한 저게 이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육상에 있는 척추 동물 중에서 사람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무게를 쟀어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30%라고 해요. 사람이. 전체 육상 척추동물 중에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있는 가축이 67%를 차지해요. 야생은 3%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78억의 이 인구가 닭을 600억 마리를 1년에 잡아먹고요. 그보다 더 많은 살의 돼지고기를 먹고 있고 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출생률이 갑자기 떨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오직 이 지구는 오직 인간만을 위한 지구죠. 야생이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가축이 67%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구가 좀 줄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가 없거나 뭐 재생에너지를 쓰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외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게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회용품을 안 써, 그러니까 저렇게 작으니까 뭐, 야, 일회용품은 뭐 마음대로 쓰자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수성에서 결국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희한하게 네 번째가 채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일회용품보다도 이쪽이 훨씬 더 크게 나오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 한 공기가 요즘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순전히 그 칼로리 개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칼로리라고 하는 거. 그걸로 했었을 때 10% 정도만 햇빛과 그 농부의 그 힘이고요. 90%는 화석연료예요. 요즘 농업이라고 하는 게 다 기계 사용하죠. 비료 쓰죠. 그 다음에 농약 뿌리죠. 그 다음에 운송, 저장, 심지어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오죠. 뭐 포도는 저기 페루에서 오죠. 그 어마어마한 운송, 저장을 하려고 하면 다 그게 화석연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 이제 90%가 이제 화석연료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를 갖다 1kg을 얻으려고 하면 옥수수를 16kg을 먹여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곡물로다가 나눠 먹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를 누군가 이제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16kg이나 집어넣고 1kg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경작지 면적의 지금 3분의 1이 콩하고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심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고기를 좀 줄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경작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숲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채식도 상당히 커다란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자동차를 없앤다라든가 뭐 재생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개인이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저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금년 초에 뉴욕시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 기후 대응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050년에 지금 쓰고 있는 온실가스의 80%를 갖다가 배출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지금 그 통유리로 된 이런 건물들은 앞으로 뭐 질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건 여름철에 에어컨으로 그 열 빼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유리 건물 아예 짓지도 못할 뿐만더러 지금 있는 그 비효율적인 도시는 에너지를 가장 그 건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금 있는 건물들도 다 에너지 최고의 그 효율 수준으로다가 2050년까지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건물주들은 다 난리들이 났죠.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로비전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뉴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건물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려다 보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뉴욕에 안 모이고 안 모이게 되면은 경제가 이제 내려앉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통유리 건물 그냥 써야 되겠다라고 그런 법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로비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뉴욕 시민들이 그런 법이 통과되는 시의원들을 뽑아놨으니까 그 법이 통과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다음에 그런 유럽이라든가 이런 미국 이런 주요 도시들을 가보게 되면 시내 복판에 사람이 우선이죠. 그리고 아마 서양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우리나라는 차를 우리가 사람이 피해 다니지만 서양은 가게 되면 차가 사람을 피해 다니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도심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걷는 사람이 제 1순위고 그 다음에 자전거 2순위, 대중교통 3순위. 그래서 자기가 차를 끌고 시내를 진입한다는 건 불가능한. 우리는 지금 현재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를 보게 되면 차를 우선으로 한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법들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는 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1시간 동안 천천히 몰고 간다 해도 10km를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안에서 닭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이러한 측면으로다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의원들을 뽑고 그러한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아놔야지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 또 살 수가 있고 이러한 기후위기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울리 백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위험사회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의 위험은 홍수, 가뭄, 뭐 이런 전염병, 다 외부적이고 다 결핍 때문에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거를 잘한 나라예요. 저런 결핍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을 홍수 얼마나 뚝 잘 쌌어요. 그 다음에 가뭄 여기저기 저수지 댐에서 물을 얼마나 잘 가다 놨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막 학생들 다 예방주사 놓고 뭐 똥 가지고 조사해서 다 회충약 다 먹이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 결핍 때문에 일어났던 그 위험을 이렇게 빨리 막은 나라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대 위험이라고 하는 건 내재적인 위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과잉, 욕망을 스스로 이제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경기가 침체가 됐다, 뭐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25%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먹는 게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과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부족하고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뭔가 모자라는 거는 그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지 이미 지금 이 78억이 살기에 엄청난 식량을 생산하고 엄청난 공산품을 지금 이미 다 생산을 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라고 그러고 경제가 더 성장을 이거는 파괴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밖에는 되지는 않는 그래서 이 과잉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거를 막아내지를 못하면 이건 그냥 파멸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의 아까 그 지구의 위험 한계 이거는 과잉이 되면 안 되고 아까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이건 사회적 가치는 부족하면 안 되는 요 사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는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우리 이제 인류가 선택한 것들이 이제 선택을 그 이제 쌓여갖고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도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는 이런 기후 위기 때문에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필요에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욕망의 지금 과잉 때문에 지금 일어난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러한 어떤 위기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잉 때문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과잉의 문제들, 그 다음에 경쟁하고 뭔가 치열한데
그 치열함조차도 보게 되면 뭐 행복하기 위해서 치열한 게 아니라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저 스카이캐슬 안에 내 새끼가 안 들어가면 막 불안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이러한 요소를 갖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사회에 우리가 막 달달달달 떨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이 기후위기를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이걸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없어요. 이 지속 가능한 지금과 같은 이 안전한 그 지구라는 거는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으면 그런 세계는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세대가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이거로 저희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